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편의 인기가 대단하죠.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1편을 워낙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조만간 2편도 보러 갈 계획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한 소녀의 머릿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개의 감정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해프닝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말로 다 표현하기에도 어려운 인간의 감정 기복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와, 이거 정말 기발하다.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어른들이 더 공감하며 봤다는 후기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건 변화무쌍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다루기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오늘 준비한 책이 바로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법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5번째 책, 감정의 이해입니다. 저자인 엠마 헵번은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해 오면서 심리학과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해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간단하고 알기 쉽게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그린 일러스트가 인기를 끌면서 현재 그녀의 심리학 인스타그램은 약 1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일러스트는 미국 자살방지재단과 인도 왕립공중보건위생협회에서 심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기쁨, 연민, 감사함, 자부심 같은 기분 좋은 감정부터 슬픔, 좌절감, 수치심, 불안과 같은 불편한 감정까지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왜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치는지, 왜 똑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이런 말을 흔히 쓰는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데요.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의 장점을 고려하고 감정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 구체적으로 감정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감정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부분이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왜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기면 안 되는지, 즉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과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감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감정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걸까요? 감정은 우리를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의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거나 꼼짝도 못하게 만들거나 통제불능의 상태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감정만 경험하고 끔찍한 감정을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의 질문에 답하고 감정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위해 잠깐 나쁜 감정이 없는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추방된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스트레스, 분노, 두려움, 속상함, 괴로움, 질투, 죄책감,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위험이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법도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내립니다. 위험 요소가 나타나도 이를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처를 하기보다는 방관자가 되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닥친 위험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이들은 치료하거나 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움직일 뿐 몸이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아 질병이 혼란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듯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선을 넘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행동의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따지거나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 때 안아주지도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공감하지 못하니 결국 기쁨도 무의미해집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기쁘다는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더 이상 기쁨과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뱀이 위험하거나 썩은 토마토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감각적인 데이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알려주거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도 얻지 못합니다. 나쁜 감정이 없는 유토피아는 서서히 디스토피아로 변해갑니다. 감정은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든 인간에게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의사결정과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감각적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는 데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완벽한 감정을 설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감정은 종종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행동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감정을 갖는 것이 감정을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의 장점을 고려하고 감정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토요일 신문에 스팟 더 볼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공을 지운 축구 경기 사진을 보고 공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맞히면 상금을 받는 코너였어요. 쉬워 보이지만 덫이 많아서 선수들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내가 생각한 위치에 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매주 이 코너를 열심히 풀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정을 파악하는 건 이 퀴즈와 비슷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감정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요. 앞서 감정 쿠키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이 감정의 핵심입니다. 신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우리는 이를 가로채는 과정을 통해 이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신체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뇌의 작용인 정서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욕구 등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넘어지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라거나 얼른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지적 세계와 외부 세계에 집중하느라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이 외적인 신호에 집중하고 느끼느라 신체가 보내는 내부 신호는 무시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소변이 마려운 충동이나 배고픔을 나타내는 배의 울렁거림조차 무시하지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바쁜 일상에 쫓겨 탈수 증상을 무시하고 갈증조차 무시해서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기도 하죠. 그러나 몸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정의 근원이자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필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기관리의 시초가 됩니다. 신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감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몸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먹고 소변을 보고 필요할 때 쉬고 몸이 아플 때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모두 건강한 신체 예산을 유지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신체 감각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커피를 매일 마실 정도로 좋아하지만 처음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부족한 수면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데 꼭 필요한 활력소를 얻으려고 마시기 시작했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커피는 습관이 되어 당시 일하던 병원 커피숍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이미 내 카페라떼를 준비해둘 정도였죠. 너무 규칙적으로 마시는 커피에 가려져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도 쉬지 않고 계속 일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기분을 감추게 되면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물, 알코올, 진통제, 과도한 운동, 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은 평범하지만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얻는 법입니다. 이 데이터는 휴식, 수면, 화장실 가기, 무언가 먹기, 물 더 마시기 등 어떤 식으로든 신체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감각을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체 감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한 감정과 같은 것들로 다가오기도 하죠. 감정을 돌보는 일은 때때로 형태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신체적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요가 수련은 몸에 주의를 기울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상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정작 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서양 치료법에서는 감정의 신체적 측면을 좌시하지 않고 마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집중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에 귀를 기울이면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부하 상태일 때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 진정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에 압도되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끄러워하면 감정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알아두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부터 배우고 감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려면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렐 때 느껴지는 뱃속의 나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 통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아침에 왜 멍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해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속쓰림을 누군가에게 흥분하거나 끌리는 느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할 뿐이지만 정기적으로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에 필수적이지만 내부 감각을 너무 예민하게 인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불안에 시달릴 때는 내면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관찰하는지 여부에 매우 집중하게 되고 건강 불안에 시달릴 때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공황 발작의 징후를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며 신체에 대한 관찰이 공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초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억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진료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항상 눈이 다양한 언어로 묘사되는 방식에 흥미를 느껴왔고 제 아이들은 이누이트족에게 눈을 뜻하는 단어가 50개나 된다는 사실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눈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릅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일부 감정 단어는 특정 단어에만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느끼는 기쁨이나 고소함, 즉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대부분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이 근사한 독일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개념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문화마다 우리의 감정 세계를 다르게 분류하고 개념화하며 언어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인식합니다. 감정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감정 세계를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내면의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와 정의는 이 끝없는 데이터 줄기를 범주로 전환하여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구성은 감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와 존재 전체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단어 형태의 기존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데이터와 과거의 경험을 일치시키고 상황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지만 이렇게 확립된 개념은 구조를 제공할 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언어적 구조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정보를 다루고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국가에 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이를 기억에 인코딩하여 미래의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감정 컬렉션에도 보았듯 우리는 감정으로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뇌와 신체는 이에 감사할 것입니다. 최근 행복연구소 팟캐스트에서 저명한 심리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이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한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휘의 개념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의 세계가 넓어져 세상을 더 미묘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의 감정 세계와 관련이 있는데도 아직 많은 사람의 감정 어휘는 제한적입니다. 브라운은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 경험을 화가 났다, 슬프다, 기쁘다 등 크게 3가지 단어로만 명명하고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보다는 화가 났다, 기분이 좋다, 스트레스가 심하다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용어가 광범위한 감정과 경험을 포괄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감정을 체에 걸러 구성 요소로 나누면 여러 가지 경험이 이러한 감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느 한순간의 분노는 다른 시점의 분노와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정을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것을 감정 세분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밀한 감정 경험을 구성합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은 정서적 세분성이 높은 사람부터 정서적 세분성이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감정 세분화는 단순히 어휘력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어를 자기 경험에 적용하여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나 구조가 없을 때 롤러코스터는 멈출 수 있습니다. 경험을 소통하고 개념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죠.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세분성이 낮아지면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는 하향하며 소용돌이칩니다. 이는 어려운 삶의 사건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감정에 대응하는 대처 전략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세분화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세분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데 도움이 되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분성이 높아지면 뇌는 매일 떠오르는 감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 방식도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느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예측이 정확할수록 필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 예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되고 균형 잡힌 신체 예산은 기분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세분화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유용한 대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체 예산의 영향으로 건강이 더 좋고 병에 덜 자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 세분화를 더 잘할수록 사회적 관계도 개선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느끼는 감정에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감정 세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의 취미였던 감정 단어 수집 클럽에 여러분이 설득당했기를 바랍니다. 어휘력을 늘리는 것은 감정의 세분성을 높이는 좋은 시작이며 다른 언어에서 감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감정을 더 잘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개념과 범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지만 쌓이는 수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적 단어의 한계는 상상력의 한계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자신의 감정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개념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심술구줌과 불쾌감을 공복증후군이라고 지어 주변에 널리 알린 전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게 너 지금 완전 공복증후군인데? 라고 말해주며 배를 채우고 기분이 나아지라고 넌지시 알려줍니다. 나는 또한 좋아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넷플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나만의 단어를 만드는 것은 경험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생 전반에 걸친 정보의 원천으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가 감정을 등대에 비유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등대의 불빛으로 받아보고 있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감정의 등대는 우리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호를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안내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몸과 뇌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평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와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더 잘 알아가고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감정이 우리 삶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신호가 방출되는지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의 힘을 강화하여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려 바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감정으로부터 공간을 확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기 전에 우리는 감정과 친구가 되거나 적어도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세계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려운 감정은 고집이 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당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면 감정이 더 강해지고 무시하면 예기치 않게 다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 감정과 약간 거리를 두어 감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념을 전환하고 자신의 감정에 적용한 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을 단순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삶의 패턴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감정을 남들과 다르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관련 생각은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고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감정을 구름으로 사람을 하늘로 묘사한 맷 헤이그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구름보다 더 큰 존재이며 구름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구름처럼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잘못된 감정은 없으며 감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일부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어려운 세상에서 뇌와 연결된 신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심리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감정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표가 아닌 데이터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감정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허용하고 감정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이해하면 감정이 덜 무섭고 감정을 밀어낼 가능성이 줄어들며 감정에 공감하고 호기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신을 하늘로 생각하면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지나가는 구름처럼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감정을 용인할 수 있으며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55번째 책, 감정의 이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감정에 잘 지배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쁜 감정에 나의 소중한 시간이 잠식되게 내버려두지 않고 빨리 털어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요동치는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감정에 휘둘리는 제 자신을 싫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감정은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고 방법을 잘 익히고 부지런히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이 책만의 장점을 들자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귀여운 일러스트와 챕터별로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감정 연습법들인데요. 나 자신이 어떻게 감정을 만드는지를 쿠키를 굽는 것에 비유한 부분이라든지 나의 정서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체 예산에 대한 부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관점을 바꾸는 방법 등 감정에 대한 이해와 연습법 사이사이에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유치한 느낌이 절대 아니라 이해하기 쉬워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특정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경험을 종종 하는 편이라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연습하는 법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될 법한 부분들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주제도 우리 마음속 모든 감정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와 사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책도 바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감정을 다루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 감정에 좀 더 귀를 잘 기울이면서 나쁜 감정은 현명하게 흘려보내고 좋은 감정을 더 많이, 자주, 다양하게 채워나가는 연습을 차근차근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와, 이거 내 얘기다 하면서 공감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제가 6월에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오느라 업로드를 자주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한 여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